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오늘부터 연말 밀어내기 시리즈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금년 1년 동안 국제 정세와 경제, 시장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항목들로 제가 쭉 데이터를 모으면서 나름 이렇게 진맥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이제 일이 커지고 저도 좀 귀찮기도 했고 또 과연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면서 그래도 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높고 그 이벤트가 시류에서 제일 좀 극대화되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이 모든 거를 아끼고 있어봤자 똥 되니까요.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쭉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이 요새 어떤지, 저번에 어떤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바로 며칠 전에 헝다가 홍콩 법원에서 마지막 이제 파산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또 1월 29일인가로 또 뭐 2달인가 또 연기된 일이 있었죠. 그때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과연 어떤지, 정말 살아나려고 하는지, 11월에 중학 개미들 역대로 많이 또 진입하셨다는데 어떨지 한번, 현재 지금 모습은 어떤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안 좋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연말 밀어내기 시리즈 1편. 11월 중순에 11월 15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지금 한 20일 지났네요. 그 이후로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 그러나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고 해도 그래도 계속 속죠. 이번에도 역시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헛물만 잔뜩 켰고요. 결국은 기축통화 패권을 다투는 양국의 신경전은 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all or nothing의 거대한 싸움인데 여기서 뭐 화해한다,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들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 싸움의 진면목을 잘 모르는 거죠. 시진핑은 그날 정상회담보다는 경제인들의 투자 유치에 더 비중을 뒀다고 하는데 이렇게 양국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데 누가 감히 용감하게 쉽사리 중국에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날 모인 사람들은 많았죠. 시진핑이랑 밥 한 번 같이 먹으려고 5천만 원씩 내고도 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났다는데 지나고 나서는 시진핑이 직접 나서는데도 중국 경제에 이만큼 투자하겠다는 경제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체면 많이 구겼죠. 투자 세일즈에 나선 시진핑. 그러나 결국 글쎄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더 가속되고 있다 라는 거죠. 대망신이었네요. 시진핑.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FDI는 계속 줄어들었고요. 지금까지도. 덕분에 중국 외환당국은 매일 위안화 방어안이라고 환율시장에서 정말 연일 힘들었죠. 하지만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때 11월 15일, 11월 중순부터 이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제 월가의 장사꾼들과 또 그대로 받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우리나라의 뭐 증권 전문가분들 나와서 이제부터 중국 바닥 찍었다, 이제부터 반등이다, 엄청나게 선동질했고요. 예전에 우리 기사 한번 봤었죠. 11월 달에 우리나라 중학 개미분들 다시 또 역대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한 달 동안 11월에 그 정상회담 즈음 해가지고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짚어내는 언론이 우리나라엔 전혀 없고요. 또 국민들도 너무 화끈하고요. 그런 문제죠. 뭐
외국인의 직접 투자 마이너스가 위안화에 점점 하락 압력을 가한다면서 중국 당국이 어떻게든 위안화를 끌어올리는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예. 외국인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중국 수출도 살아나지 못하니까 중국 내수 경제도 점점 경색되어지죠. 예. 가장 큰 문제인 중국 부동산 시장에 아무리 당국이 부양책을 쏟아내도 이미 갈 때까지 가버렸죠. 대형 건설사들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10월 말까지 여름부터 카미카제 태풍이 딱 일어나면서 중국 한번 죽여봐라 하고 석 달 동안 어마어마한 지금 공격을 했죠. 11월 한 달은 이제 쉬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높은 달러 금리에 높은 그 외국 채권 거기에다가 국내 채권, 중국 안에 국내 채권까지도 조달이 힘들어지죠. 달러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재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돈을 달러화로 표시된 외국인들이 사주는 달러 채권을 발행하려니까 이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엄청 높아져서 채권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데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달러 채권이 발행이 안 되죠. 거기다가 국내에서라도 돈을 모아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살아나고 국내 채권을 발행하면 그게 엄청 잘 팔려야 되는데 국내 경제도 내수가 위축되고 잘 안 돌아가니까 누가 사주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건설사들이 어디서 돈을 끌어올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대마, 뭐 헝다나 비구이안이나 등등 지금까지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는 이것은 그저 공산당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사형 선고를 억지로 미루면서 채권단도 별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못 대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우격다짐으로 순전히 버티기 때문이죠. 이럴 땐 공산당이 좋아요. 또 이거 말 잘못했다 끌려갈라.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뒤 다 자르고 요것만 탁탁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기 그 당시 뉴스를 보면 중국 부동산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위에 말한 채권들 얘기한 것처럼 반토막 자금 조달이 50%로 급감했다. 어떻게 그럼 버티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을 헐값에 팔아서 겨우 버틴다라는 얘기입니다. 채권만 살펴보면 한 달간 발행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1%가 급감했다. 야, 이건 자본주의 국가 같으면 이거 지금 안 망한 게 신기한 정도죠. 이 정도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중국 내에서만 채권을 발행한 기회인데 국유기업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도미노식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걸 제일 두려워하죠. 지금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깔딱깔딱 넘어가려는 건설사들에 대해서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한테 전화 돌리죠. 고통분담 차원에서 니들이 그 부실 채권 조금씩 인수해서 도와보자. 좀 압박을 넣겠죠. 그랬는데도 들어가봤자 그 부실 채권이 뭐 나중에 뭐 경기가 좋아지고 활성화돼서 다시 그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어느 세월에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들어가봤자 자기들도 고금리 환경에 힘든데 괜히 그 헝다나 비구에는 부실 채권들을 뭐 발행하는 거 어차피 저놈 죽을 게 뻔한데 못 받을 빚을 자기들이 거기다 빌려준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부실 채권이 많아져서 자기네 금융권도 무너지죠?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공산당이 압박해도 죽으라는 소린데 차라리 스스로 부도내고 말지 그런 짓은 안 하려고 하겠죠? 한때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중국 당국이 중국의 최대 보험회사가 있는데 핑안보험에다가 야 니네가 비구이한 좀 이렇게 지분을 좀 인수해서 같이 살려보면 어떠냐 타진했다. 그 다음에 며칠 뒤에 핑안보험 회장이 나와서 펄쩍 뛰면서 택도 없는 소리 말해라. 우리는 민간기업이다. 국유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가 비구이안을 인수할 의향도 없고 의무도 없고 관심도 없다. 대놓고 얘기해버렸죠.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괜히 얽혀봤자 절대 저 부동산이 살아날 리도 없고 다중 채무에 우리까지 같이 죽어볼래 하는 건데 너 같으면 들어가겠냐 이런 마음이겠죠. 예.
한때 금년 여름이 지나면서 잠시 중국 경제가 드디어 이제 반등한다. 걱정 마라. 뭐 5월, 6월, 7월부터 그런 얘기들 막 슬금슬금 나왔죠. 희망과 그 다음에 설레발들. 뭐 다 중국 홍콩 쪽에다가 사람들 투자시켜서 수수료 받고 싶어하는 어디 증권회사에서 뭐 아니면 자기 뭐 투자회사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나와서들 여러분들 이제 목청껏 선전하셨지만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는 완전히 식었죠. 이제 그런 희망들이 이제 거의 없죠. 예. 이제 이렇게 지난 10월 중국 수입이 그나마 반짝 예상 밖으로 많았던 거는 결국은 작년도 코로나 봉쇄 때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뭐 통계상으로 반짝 올랐다가 만 거 전부 다 기저효과 때문이지 실제 중국 경제가 크게 좋아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뒤늦게 이제 고백하고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뭐가 있었나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11절이라고 뭐 이상한 거 있대요. 중국에는 광군제가 있죠. 광군제 있고 중국에도 11절이 있나? 뭐 독신자의 날 뭐 그런 거 뭐 있던 것 같던데. 예. 광군제의 마지막 기대를 걸었죠. 역대 뭐 어마어마한 뭐 매출 나왔다. 또 막 설레발도 쳤죠. 하지만 또 이제 한 보름 지나고 뚜껑 열어보니까 광군제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 그나마 많이 팔린 게 뭐냐? 고가 제품은 안 사고 가성비 높은 생필품, 짜잘한 것들을 샀다. 우리도 그러고 이번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지나고 보니까 지금 대충 그렇죠?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예.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죠. 뭐가 어쩐다 다시 살아난다. 아무리 그래도 갈수록 인플레가 고착화되고 미중 갈등이 심해져서 경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뉴노멀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큰 돈 들어가는 비싼 거 쉽게 예전만큼 못 버리고 못 산다. 짜잘한 것들만 소확행하면서 살 뿐이지. 그래서 좋은 가전제품이나 뭐 좋은 가구나 그런 거 예전처럼 이거 이제 버리고 새 거 사지 뭐 하지 말고 갖고 계시고 당근에서 한참 갖고 있다 팔아라. 물가 올라간 만큼 큰 돈 될 수도 있다 했죠 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결국 1년 지나고 보니까 비싼 거 많이 안 삽니다.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짜잘한 것만 삽니다. 돈을 푼다고 해도 잠깐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지 큰 돈은 겁나서 못 쓴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라서 한번 큰 글씨로 적어봤습니다. 10월 말까지 지금 역대급으로 미국이 채권 금리를 높이면서 중국의 부동산 부채를 공격했던 이 미국과 서방 연합, 일본이 제일 많이 도왔죠. 이런 금융 공격이 있었죠.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가 하실 건데 열심히 뭐 관심 있으시면 예전 영상들 찾아보시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말까지 역대급으로 4.0을 이게 넘는다고 했었지만 8월부터 석 달 동안 가열차게 일본이 도와주면서 올린 거 우리 다 같이 그때 봤죠? 실황중계 하면서 5.0까지 올려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이 버티다가 이 10월 말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홍다랑 비구위안이 드디어 중국 당국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디폴트 사태에 처했죠. 성과를 딱 이루고 지금 이때부터 쭉 한 달 동안 지금 아주 급하게 정확히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거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왜죠? 4.0은 아직 내려가지 않았어요. 중요한 요것이 4.0과 4.25였는데 지금 4.25 밑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아직 4.0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4.0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부터 진짜로 계속 채권금리가 빠지는 그런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내려가면 이때부터는 경기 침체입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10월 말까지 역대급 채권금리로 중국 부동산 부채가 압박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홍다와 비구이안의 사실상의 디폴트 확정이란 결과를 딱 거뒀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11월에는 왜 이렇게 다 모든 게 내려갔냐? 두 가지가 있었죠. 더 이상은 그동안 항상 제가 지표,
통계 믿을 게 못 된다 했는데 더 이상은 이런 뻥튀기 지표로는 감출 수 없는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실제적으로 위축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어제도 저기 시장에서 미국 또 고용 보고서 이제 오늘 또 내일 또 나오나요? 그러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한 달 동안 쭉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경제 지표들 보면 그렇게 잘 나간다던 미국 고용이 다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고, 심지어 그 전달에 있었던 고용 지표도 전부 엄청나게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말도 안 되게 착착 지금 하향 조정되면서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죠. 소비 역시도 그러고요.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지금 그전에는 통계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돈을 억지로 쏟아붓고 미 행정부에서 하면서 어떻게 좀 눈가림식으로 막았지만 실물 경제와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심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합을 좀 맞춰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것도 사실 조만간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차분하게 식어 나오니까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일면 경기 침체가 이러다 오는 거 아니야?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 때문에도 더 많이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장의 모습 살펴볼 때 한번 자세히 또 볼 건데요. 지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선에서 이란이 끝까지 덫에 걸려들지 않았죠.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오히려 국제사회의 여론이 예상외로 10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란이 나쁜 놈이다, 하마스가 나쁜 놈이다, 헤즈볼라가 나쁜 놈이다 했는데 국제사회의 여론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만 빼고요, 예상외로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다, 미국 니네도 똑같다 하면서 비난 일색이 되니까 11월 한 달 동안 작전상 한 발 지금 물러나게 되었죠. 이게 11월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외교, 정치의 변화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한숨 놓으면서 반등을 크게 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10월 말에 결국은 이렇게 국채금리도 변하고 다 떨어지긴 했지만, 아까 본 것처럼 8월부터 10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중국을 최대한 콤비네이션 연속 콤보를 먹여가지고 그루기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결국 막판에 비구위안의 재정 상태를 보고 국제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여기는 앞으로 신용 등급 같은 거 아예 먹이지도 않겠다, 의미가 없다, 사실상의 디폴트 수준이다 하면서 강등도 아니고 신용 등급 철회할 계획이라고 이때 밝히고 떠났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부동산 부채와 지방정부 채무까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그야말로요, 이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되는 장기 침체에 아주 오랫동안 허덕이게 된 큰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 국민들도 힘들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동안 우리를 추월해서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 그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간 것이 우리가 10년 쉬는 동안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경제 성장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진국으로 빠지고 다시 재기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일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그런 예가 없어요. 슬프죠. 지금 제가 방금 한 이 얘기가 중국 문화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터지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도 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결국은 중국이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182조 원을 또 투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즉 뭔 얘기냐면요, 중국은 미국과의 금리 차로 계속 자본이 유출되고 또 위안화가 약세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동결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도 그랬죠. 지금 몇 연속, 6연속입니까? 7연속입니까? 지금 금리 계속 동결하죠. 그 이유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죠. 당장 터지려는, 금리차, 미국과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자본이 유출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더 난리가 나니까요.
하지만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동결하는 거죠. 왜죠? 금리 올리면 부동산 폭탄이 더 자극받을까봐. 그러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결하는 거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당장 터지려는 부동산 부채를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 돈으로 막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해서. 즉 중앙은 중앙대로, 또 지방은 지방대로, 지방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또 은행은 은행대로 금융권은 압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기사들 보면 지금까지 그러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시죠. 아니 중앙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하는데 기준금리 동결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시중에 돈을 안 푸는 거잖아요. 딱 수도꼭지 잠그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시중에는 유동성을 푼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앞뒤가 다른 말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일종의 꼼수인데 외부에 명시적으로 공시하는 기준금리는 동결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방어가 되죠. 그걸 이용해서.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풀면 안 되지만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없는 돈을 풀어내가지고 유동성을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바로 몇 달 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하죠. 근데 각종 특례론, 보금자리론, 뭐 청년 뭐 무슨 통장 뭐 맨날 뭐 나오죠. 계속. 그러면서 은행의 대출금리에 자본주의 시장이고 어떤 시장 논리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약간 좀 간섭을 하죠. 상관하면서 압박하면서 은행한테 부동산 구입하려는 예정자들한테만은 대출을 금리도 낮춰주고 잘 해줘라. 대출 심사도 깐깐하게 하지 말고 대출을 장려하는 거요.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일반적인 유동성 공급, 보통의 우리가 아는 유동성 공급하고 다른 점은 시장에 무조건 무작위 전방위로 몽땅 돈을 푼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로는 돈이 안 들어가게, 다만 특정 분야, 이 경우에는 바로 부동산이겠죠. 거기만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풀어주는 유동성을 어디에만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예정자만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즉 부동산 시장 꼬리표를 단 곳에만 지원되도록 혹은 그 건설사들한테만 돈이 가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한다는 거죠. 핀셋처럼 콕 집어갖고 그 부분만 지원한다는 핀셋 지원입니다. 듣기에는 참 그럴싸하고 기똥찬 방법 같지만 결국에는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중앙은행하고 정부는 그 터지려는 건설사들 이렇게 그거 막아주고 시멘트 땜질 해줘야 되니까 그거 어디서 합니까? 국가 예산하고 정부 자금을 동원해서 지원해줘야 되죠. 국가의 경제력이 손실됩니다. 그 돈으로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건설사 채권 뭐 이런 거 다 막아주는 돈을 안 쓰게 되면 사실 그 돈으로 R&D 예산 늘려갖고 국가 경제력 미래의 어떤 뭘 키울 수도 있고 하다못해 해외 순방이라도 다닐 수 있는 건데 그만큼 경제력이 손실되는 거죠. 그런데 또 지방정부는 또 빚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줘라 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죠. 그러면 지방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겠죠. 또 은행권들은 정부가 이렇게 하라 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 정말 사기 싫은, 정말 돈 빌려주기 싫은 그런 건설사나 이런 데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부실 채권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 자본의 건전성이 악화되죠. 은행 자본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경제 위기가 와서 은행에서 무슨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뭔 일이 터졌을 때 일이 잘못되면 도미노식으로 더 큰 금융 위기가 와버릴 확률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꼼수 정책이 뭐 이런 방법이 있네, 이렇게 잘 가면 되겠네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말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시 또 예전처럼 초저금리의 버블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이 폭탄은 당장의 폭발 시간만 뒤로 살짝 연장시키는 대신에 결국은 그만큼의 더 큰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거대한 덫입니다. 그냥 개인들 카드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돈을 계속 못 갚겠다 해서 다른 카드 또 발행해서 또 그걸로 돌려막고 하면 붙는 이자는 점점점 늘어나고 갚아야 될 돈은 점점 커지는데 대신 한 달 수명만 연장하는 거죠. 빚 갚는 기한만. 똑같은 겁니다. 국가나 국가 경제나 개인 경제나.
이런 경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은 뭡니까? 밖에 나가 좋은 직장 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몽땅 벌어서 이걸 갚는 거죠. 맞죠?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부채도 갚고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때가 적절하게 빨리 찾아와야겠죠? 내가 대기업 삼성에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뭐 연봉 얼마씩 받아서 빚도 꼬박꼬박 갚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취직이 계속 늦어지는데 빚은 계속 늘어나면 취직되기 전에 개인 파산부터 하게 되는 거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한폭탄 연장술도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고 터지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중국 사정이지만 우리나라 사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이런 꼼수들 기준금리는 동결하지만 뭐 지준율을 인하한다랄지 어떤 뭐 은행하고 뭐 민관이 합동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살리려고 돈을 풀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살아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 생산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소비 생산은 조금 회복되나 하지만 투자나 부동산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아예 이제 발표도 안 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그리고 중국 부동산 부실의 규모가 문제는 뭐 우리 상반기 중국 시리즈 막 열 몇 개 할 때 그때 완전히 막 마스터급으로 다 살펴봤지만 뭡니까? 겉에 드러난 규모가 다가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 규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십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통해서 막 한국도 앞지르고 미국에 막 뻗팅길 정도로 그렇게 커버렸는데 20세기 때만 해도 중국이 뭐 막 엄청나게 큰다 하지만 뭐 저기 뭐 공장 막 우리가 예전에 하던 걸 공장들 막 엄청 싼 값에 막 돌려갖고 막 열심히 우리를 쫓아오려고 우리도 옛날에 7, 80년대 때 다 저만큼 했지. 너네도 열심히 해봐라.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21세기 들어와서 중국이 우리보다도 더 힘이 세지고 우리보다 뭐 더 발전한 것 같고 그리고 미국하고 아주 막 비까비까 하잖아요. 그건 왜냐면은 지난 세월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 덕에 시진핑은 중국의 영웅이 되었고요. 소강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강. 개개인이 다 부강해진다는 겁니다. 공산사회지만 자본주의 사회처럼 우리 1인 1인이 다 그런 소강사회를 중국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걸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서 실제 만들어준 사람들이 시진핑입니다. 지금 중국에 좀 잘 사는 중산층 위에 부자들 우리나라 사람들 부럽지 않게 살잖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국 가가지고 거기서 웃어주면서 어마어마한 돈 받잖아요. 중국 축구 선수들 연봉도 어마어마하죠. 그런 소강사회를 가져온 게 시진핑이에요.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시켜서. 그래서 시진핑이 인기 절정에 이르렀고 그걸로 마침내 3년임 독재 체제까지 완성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통상적인 중국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그동안 부동산 건설 사업을 아주 극한까지 활성화시키고 일으켜가지고 지난 십몇 년 동안 중국의 해마다 매년 경제 성장률과 GDP를 뻥튀기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정권에서 다들 그런 역시 경제는 저 양반이 잘 살렸어 하는데 전부 다 뭐 어떤 그 사람이 특별한 뭐가 있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설 마피아들하고 합작해서 어마어마한 건설로 다 이제 뻥튀겨 놓은 거죠. 그럼 그때 돈을 버는 사람은 있겠지만 너무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건설 인프라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이용도 안 되고 방치되는데 유지비만 엄청 들어가면서 그 후과는 후손들이 다 감당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때는 시름시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폭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필요 이상의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사실상 미래의 부를 미리 땡겨갖고 빌려온 거죠. 미래의 경제 성장을. 그리고 이제 그 정산서를 고금리 시대에 시진핑 자신이 받을 차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중국의 공사 중단 주택이 2천만 채. 이거 다 완공하려면 올라가다 만 겁니다.
골치 아프죠. 완공에 575조 원이 들어간다. 노무라 증권사에서는 중국의 미완성 부동산 프로젝트를 중국이 감추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보면 중국의 가장 많은 부동산이 개발 현장을 갖고 있다는 비구이 위안의 몇 배? 20배 규모. 말 다 했죠. 이런 식이면 중국은 조만간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동산 구조 조정을 강제로 당하게 되는 아픔을 맛보게 될 확률이 크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중국 안에서 경제 실패 누가 했냐 막 들고 일어나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 실패 책임론이 나와도 정권을 욕할까요? 국민들끼리 서로 여야를 욕할까요? 우리나라 워낙에 지금 이 정치 분열이, 국민 분열이 정신병 수준이어가지고 자기들 권리도 못 찾아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모든 게 상대방 탓이다. 아주 심리치료들 다 받아야 되는데, 예. 어쨌든 시진핑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경제 충격의 불만이 자신을 향할까봐 두렵겠죠.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뇌물 문제 등을 엮어가지고 이미 고위직들을 막 처벌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여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이 지역이 되나 봤더니 여기 앉아있는 시장 군수놈들이 그동안 이렇게 헤쳐먹었다 하면서 자꾸 이제 자기 실정의 책임을 그런 부정부패 관리들을 하나하나 이제 까발리면서 걔네들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란 거죠. 국내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고위직 숙청에. 어쨌든 당국의 무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은 잠깐 여름까지는 버티는 듯 하더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가 가중되었습니다. 우리도 10월부터 다시 부동산 전국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예. 여기 나왔네요. 중국 주택시장 8년 만에 최대폭으로 다시 하락했다.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타니까 중국 부동산은 그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LGFV 문제라고 우리 상반기에 살펴봤었죠. 예. 이 LGFV 문제가 더 크게 자극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시한폭탄은 연장시켰지만 살려라 살려라 하면서 빚은 더 늘어났으니까요.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지방정부들은 이제라도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빚을 줄여보자. 어떻게 줄여봅니까? 벌어서 갚을 능력은 없고 양아치 짓 하는 거죠. 100만 원 빌린 친구한테 가서 야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50만 원만 받을래? 아니면 아예 배 째고 같이 죽을래? 하는 거죠. 실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가. 지방정부들이 자구책으로 구의저우성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구의저우성 입이 쩍 벌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서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기 막 아파트 고층 습과 무슨 막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억지로 경제를 건설로만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하면서 뭐 하려는 그 나라의 말로죠. 예. 결국은 채권을 가진 투자자들한테 원금 70%만 상환하겠다. 아니면 뭐 법적으로 가자. 근데 법적으로 몇 년 끌어도 아마 못 받을 거다. 어떡할래? 지금 70%만 받을래? 양아치 짓 하고 있다는 거죠. 할인 상환이 일단 어느 지방에서 효과를 본다면 이제는 채무에 시달리는 많은 지방 정부들이 저게 먹히네? 괜찮은데 하고 다른 지방 정부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부동산이 무너지면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안 되는 일이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대마를 집값이 떨어진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졌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마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책에 나서 봅니다. 비구이안, 위안양 뭐 큰 회사들 홍다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이런 나라 건설사들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이 몇 개를 딱 찍어가지고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얘네들만 또 특별하게 나라에서 좀 유동성을 지원해보자 그런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만 이 중국 당국이 작성한 화이트 리스트에는 비구이안, 위안양, 쉬후이 등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개발업체들만 딱 찍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폭탄이 터지는 걸 막으려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위험한 대형 건설사들 몇 개만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해 주려고 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탄이죠. 또 시중 은행들한테도 쟤네들 좀 무담보 대출해줘. 힘들다고 하니까 담보 없이 그냥 좀 지원해줘 라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못 살리면 은행이 이제 그거 떠안는 거죠. 결국 이럴수록 시중은행의 재정 건전성은 나빠지고 사실상 부실 위험도가 건설사 하나가 아니라 금융권으로까지 옮겨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못 살리면 진짜로 진짜 다 같이 죽는 거죠. 예. 중국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참. 예. 무담보대출 해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둘 또 다른 건설업체들 곡소리가 계속 튀어나오죠. 시간이 갈수록 뭐 이거는 뭐 더 나오겠죠. 여기 뭐 다렌 완다 계열사가 고금리 달러채 더 이상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다 연장해달라 자꾸 튀어나옵니다. 여기저기서.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11월부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극적으로 쫙 미국 국내 사정과 뭐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쭉 떨어졌고요. 또 달러도 약세로 쭉 빠집니다. 예,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도 10월 말까지 고점 2번 찍다가 한 달 동안 쭉 떨어졌죠. 그리고 정확히 12월부터 올라갑니다. 우리 저번 얼마 전 영상에서 봤지만 12월부터는 이미 그동안 좀 쉬던 미국 정부가 이제 다시 또 일을 시작한 낌새가 나왔죠. 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서 또 뭔가 또 이제 일이 다시 이제 이란을 또 엮어내려고도 또 하고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했나? 다음번 이제 시장의 모습을 살펴볼 때 말할 건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 은 시장부터 움직임이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거기에 딱 맞춰서 달러가 역대로 떨어지다 지금 반등한 건데요. 결국은 떨어진다 해도 우리가 보던 요 102.99와 103.82 요거 한번 첨벙 해주고 다시 또 살짝 반등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아마 우리나라 원달러도 그러죠.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렇죠. 예. 여기 1292원, 1300원 두 번이나 첨벙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많이 올랐네. 이렇게 되죠. 뭐 무조건 달러 약세라고 빠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쎄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은 성급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여기 첨벙첨벙 담글 때 그나마 있는 돈 또 싹싹 긁어서 달러로 바꾼 사람도 있겠죠. 누가 그랬을까요? 아무튼 12월에 잠깐 좀 용돈 벌어서 친구들 몇 명 좀 뭐 좀 사주려고 이렇게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중국도 잠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아직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직도 4.0 위에고요. 4.0 밑으로 진짜 떨어지나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지수도 103 이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103이 바로 2020년 3월 10일 날 팬데믹 빵 터지고 전 세계가 다 주식도 필요 없어 채권도 필요 없어 다 버리고 오직 달러만 사겠다고 다 모여들었을 때 그때 가격입니다. 달러 지수. 근데 여전히 아직 그때보다도 비싸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중국 당국으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겠죠. 위안화도 많이 방어가 됐겠죠. 위안화 한번 볼까요? 차트를 안 보려고 했는데 괜히 이렇게 보게 됐네요. 이렇게 위안화도 뭐 숨이 껄떡껄떡 넘어 그렇게 보다 딱 11월 언제입니까? 11월 1일부터 봅시다. 10월 말에서 11월 1일부터 정확히 내려오죠. 얼씨구나 하면서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200일 선까지 내렸네요. 그래도 이제 포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이죠. 7.0 포치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죠. 여전히 이 수준입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한 달 만에 쭉 안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달러화가 약세되면서 중국 경제도 회복될 것 같다라는 이제 희망을 또 가지게 되었었죠. 이대로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중국 경기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쭉 말했듯이 지금은 예전처럼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회원 영상에서 얘기했었나요? 예전처럼 금리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예전 같은 똑같은 세상이 돌아올 거다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즉 처음 이 일이 터진 거는 뭐 예전하고 다르게 금융위기가 왔던 게 아니고 팬데믹이 처음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각 나라가 자원 실리 민족주의로 다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고착화되면서 공급망은 도저히 예전 같은 그런 좋은 최선의 공급망 세계화 시대로 절대 못 돌아가는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고 또 미국 중국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핑계를 대든 경제 제재 니네 경제 죽어봐라 하고 음으로 양으로 계속 제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불편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연합의 중국에 대한 이런 경제, 금융 공격들 이게 바로 사실 중국 경제를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들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노력하고 뭘 하고 해도 외부에서 겐세이를 놓는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 하면은 중국 경제가 한 달, 두 달 잠깐 뭐 숨통이 튀었네 반짝하네 하더라도 외부의 그런 큰 방해 세력이 그런 방해 세력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미래를 좋게 보기 힘들겠죠. 실제로 잠깐 반짝 좋아지나 희망을 가졌었지만 달러도 약세로 빠지고 금리도 이제 내려간단다 하면서 좋아했지만 역시나 계속 마이너스 행진 경제 지표가 나오고요. 중국 11월 제조업 PMI 수치 역시 계속해서 경기가 수축되면서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으면서 서비스업의 경제 지표도 또 뭐 오늘인가 나오는 뭐 중국의 뭐 지표 하나는 또 뭐 좋게 나왔대요. 수출인가. 근데 들락날락 하고는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이거죠. 중국은 매번 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중국 이제 힘들대더라 쟤네들 이제 잘 안 된다더라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매번 당국에서 직접 고위 관료가 나와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괜히 이렇게 남의 집 사정에 감나라 콩나라 뭐 흠집내기냐 하면서 발끈하죠. 매번 중국 경제 잘 살아나고 있다. 니네가 걱정 안 해줘도 된다. 괜히들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발끈하죠. 그렇지만 얘네들도 속으로는 이미 장기 불황을 각오하고 태세를 가다듬는 중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나와서 했죠. 고속 성장은 이제 어렵다. 경제 규모가 이제 뭐 커져서 과거처럼 뭐 1년에 막 8% 10% 그런 거는 이제 꿈꾸지 말아라. 잘해야 이제 5%그 정도로 갈 거다. 얘네들 5%뭐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부럽지만 중국으로서는 경제 성장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5% 밑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디플레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그래도 괜찮아질 거다. 부동산 시종도 조금 조정하는 건 게 괜찮다. 안심하는 말 하지만 자기들도 앞으로 예전 같은 성장은 못하고 저성장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은근히 인정하고 있죠. 11월에 사실 모두 반등할 때 장사꾼들 호객행위에 걸려 들어갔고 우리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개미 선생님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의 알리바바 시총 맨날 바닥이다 바닥이다 다들 들어가라 하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1, 2년 동안. 근데 뭐 찰리 먼거 우리 돌아가신 찰리 먼거 할아버지도 생전에 했던 일이 이거 계속 줄여나가고 있었죠. 알리바바 시총이 텐센트 반토막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중국 증시가 4년 만에 최저로 빠졌다. 한번 볼까요? 상하이만 보겠습니다. 심천지수 뭐 그렇고 홍콩 항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생은 이미 제가 뭐 이 블로그에 글 쓰면서 공개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홍콩 항생은 그때부터 초반부터 얘기했었는데 이걸 누가 쳐다보고 뭐 먹을 게 있다고 여기 덤비는지 모르겠다고요. 항생은 지금까지 아마 거기는 이미 경제위기 왔고 팬데믹 진작 왔었고, 근데 홍콩 지수가 바닥이라고 그렇게 떨어진 게 재미 볼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꼬셨나 봐요. ELS 막 그런 걸로. 요새 보니까 거기 들어간 아저씨들 지금 칼춤 춘다고 하던데, 참 무조건 밑으로 싸지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좀 전 국민이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미 홍콩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자본도 빠져나가고 전 세계 금융 회사들도 거기서 싱가포르로 다 빠져나가고, 점점 경제도 지금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유경제가 아니라 시진핑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뭔 기회가 있다고. 싸지기만 하면 기회죠. 누구나 다 달라들었는지. 어쨌든 딴소리 하지 말고요. 상하이만 볼게요. 정상회담 있을 때가 11월 15일인가 17일 그랬죠? 이때네. 이때 지금부터 바닥이다. 많이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갔던 기사 이때 좀 봤는데요. 또 한번 고점에서 먹고 쭉 떨어지네요. 지금 이게 안 좋은 게 요거 제가 이제 그셔놓은 건데, 쭉 떨어졌다가 오르다가 쭉 떨어지다 오르다 지금 여기 지지선이 하나 형성이 됐네요. 거기로 가는데 이번에도 이 지지선에서 다시 살아날지,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좀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 당국도 증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대주주들이 자꾸 주식 팔지 말아라 막아놨습니다. 증시가 더 하락한다. 기분 나쁘다 하고요. 한편 정부의 압박 때문에 억지로 부실 건설사들의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해주던 은행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위험해지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실 채권이 전염 확산이 되고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니까요. 아까 화이트리스트 개발업체들한테는 무담보대출까지 하라고 이런 요구까지 했었잖아요. 결국은 이 표 한 장으로 이게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마진 부진으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순이자 마진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부실 채권은 계속 늘어난다. 요거 지금 좋지 않죠. 즉 중국 당국이 부동산 살리게 너네 은행들도 좀 도와줘라 하고 밀어넣는데, 이것 때문에 은행업계의 재무 상태와 경영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은행뿐만이 아니죠. 몇 달 동안 지금 중국 수출과 내수가 못 살아나는데 거기에 집값까지 떨어지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러고요. 이런 모습을 빨리 어떻게 변화시키고 구제해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소비 여력이 없어지죠. 몇 년 동안 빚만 갚느라고 국민들이 돈을 안 쓰게 되고, 이것은 그 나라 국가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거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되고요. 최근 기사인데 중국에 이미 채무 불이행을 개인 파산 채무 불이행 성인이 845만 명으로 사상 최대다. 중국은 개인 회생 그런 것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나?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개인 파산까지는 안 가도 이만큼 빚에 허덕이고 있으면은 내수가 안 살아나죠. 자꾸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소득이 주는데 부동산 침체 때문에 빚도 늘어난다. 근본 원인인 부동산이 회복이 안 되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미 중국 부자들은 자본 대탈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보면요. 올 한 해 중국 가계와 민간 기업 등에서 한 달에 약 500억 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중국 부자들은 빼돌린 돈으로 해외 아파트와 주식, 보험 상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또 어떻게든 중국 정부가 이걸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목숨 걸고 빼내고 있다.
비행기 기내 수화물에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여기저기다가 작은 금괴와 큰 외화더미들을 숨겨가지고 거의 필사적이죠. 예. 또 중국 부자들은 홍콩을 많이 이용하죠. 그 금년 여름에 저기 무슨 중국의 그 단오절 때인가요? 그때 홍콩이 엄청나게 막 여행 많이 갔다 이거 봐라 막 했는데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때도 홍콩에 왜 이렇게 많이 갔나 했더니 다 가가지고 홍콩의 어떤 그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난 홍콩의 어떤 예금 상품을 본토 사람으로서 얼마나 구입하고 얼마만큼 거기다 예금을 이체할 수 있냐 그런 거 상담하러 다 갔다고 하죠. 부자들은.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11월 한 달 동안 외부적으로는 반 이스라엘과 반미 동향들 추스린이라고 외교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해주겠다고 뻗팅기는 공화당하고도 조율하기 때문에 사실 11월 한 달 동안 제대로 중국을 어떻게 금융적으로 공격을 못하고 그냥 자기들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냥 보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기 힘든 통계 지표로도 막지 못하는 확실한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 전조 증상 등이 나오면서 연준이 더 이상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거다는 그런 으름장도 이제 시장이 안 믿고 무조건 연착륙이고 조만간 금리 인하네 하면서 그렇게 연준도 많이 힘을 잃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지금 12월 초순까지 오늘까지 현재 달러는 많이 약세로 빠졌고 국채금리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나라가 다 억눌렸던 세계 자산시장은 한시름 놓고 다 같이 특히 미국은 엄청나게 반등했죠. 자산시장이.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중국은 오히려 11월 중순부터 더 떨어집니다. 약하죠. 확실히. 딱 시장만 봐도 보이죠. 그런 와중에 드디어 헝다의 마지막 사형 선고일인 12월 4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결과가 나왔죠. 내심 미국은 이때 드디어 한번 파산 선고 나고 그 여파가 쫙 미치면서 한번 흔들려 봐라 하고 있었겠죠. 낄낄낄낄 하면서. 하지만 역시나 이때 분명히 홍콩 법원에서 더 이상 연장은 안 되다. 이번이 마지막 그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소송 심리가 원래는 홍콩 법원에서 헝다가 제대로 된 계획을 못 내놓으면 완전히 그냥 강제로 청산시키겠다 경고를 했지만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연기가 됐다. 이번 심리 연기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이로써 7번째 연장이 되었다. 헝다는 다시 내년 1월 말까지 약 8주간 2달에 걸쳐서 다시 시간을 벌었다. 공산주의의 승리입니다. 바이든 보세요. 야, 이 질긴 놈들, 떼놈들 진짜. 야, 내가 솔직히 공산당 니네 인정한다. 니들이 짱 먹어라. 대단하네. 그래, 축하하는 의미에서 옛다 선물이다 하고 선물 하나. 헝다 이거 또 연기됐다는 소식 나오니까 이틀 뒤에 선물 갔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바이든님이 보내신 선물이 바다 딱 건너니라고 이틀 만에 도착했죠. 그게 뭡니까? 무디스에서 중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진 않았지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이거에 중국이 또 발끈했죠. 이런 부정적으로 나누면 그나마 이제 외국의 투자 포트폴리오 그런 것들은 더 떨어지는 거죠. 중국 채권은 더 이제 아무도 더 안 살라고 하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강제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지금 경제 살리고 부동산 살리는 중국은 한 방 또 뻥 먹게 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 국제 정세를 이렇게 알고 경제를 보면 애들 싸움하고 똑같아요. 유치해요, 서로. 중국 막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힘든데. 중국 신용평가기관 전문가, 관영매체, 정부 등등이 잇따라 다 나와가지고 무디스 보고서 정말 잘못됐다 막 하면서 그깟 세계의 신용평가사가 뭔데 한 나라의 저기를 맘대로 평가하냐부터 해갖고 막
아주 날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좀 심했나 하고 두 번째 선물을 보내죠. 그게 뭡니까? 이번에는 무디스가 그래? 그러면은 홍콩과 마카오의 신용 등급도 잇따라 내리 강등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한 방 더 먹어라 이거죠.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당장에 이제 헝다 부도 사태, 강제 청산 사태를 또 연기를 시켰지만요. 그러고 나서 또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다시 지금까지 해온 대로 민관 합동으로 최대한 버티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폭탄이 안 터지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노력으로 폭탄이 터질 시간을 연장되는 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죠. 시간이 늦춰질수록 부실의 위험은 점점 더 많은 부분으로 확산된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권과 금융권이 그 부담을 나눠 짊어짐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위기의 모양새로 더 확산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윗부분에 제가 크게 써놓은 거죠. 즉 중앙은행과 정부는 국가 예산과 자금을 동원해서 안 터지게 지원해줘야 되고 건설사나 이런 애들 경제력 손실이죠. 지방정부는 또 빚내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요. 지방부채가 더 늘어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은행권들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정부 눈치를 보면서 부실 채권을 더 늘리게 되죠. 은행 건정성이 악화되고 결국은 일이 잘못되면 더 큰 금융위기, 즉 당장의 폭발 시간을 뒤로 연장시키는 대신 그만큼의 더 큰 폭탄을 감당해야 되는 거대한 덫이라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지금 당장 호미로 막을 걸 뒤로 밀었다가 가래로 막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슬슬 요새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지금 중국의 자금 시장에 점점 지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불길한 신호, 금융위기가 될 것 같은,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요새 슬슬 요 며칠 사이에 나오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국의 어떤 금융권에서 금융기관끼리 서로 당장 우리 급하니까 돈 좀 빌려줘. 뭐 당장 니네 빌려줘 하고 하루 사이에 밤중에 서로 왔다 갔다 돈 빌리는 오버나이트 금리가 50%까지 수직 상승했다. 서로 급전이 필요한 은행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엮여 있어서 라는 겁니다. 좋지 않죠? 사태가 지금 이렇게 점점 안 좋게 돌아가자 중앙정부는 다시 또 지방정부를 타박하면서 전체가 다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니들 문제는 니들 수준에서 알아서 막아보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앙에 지방은행이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처럼 여기는 성이죠. 윈난성, 뭐 구의저우성에서 일성 일정책으로 각계 역할을 추진해라. 금융위기가 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부동산 개발이 중단되면서 지방정부 부채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경제위기가 심화하자 중국의 가계재정 사정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문제는 금융위기를 제어할 중앙정부도 이제는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정부의 부채위기가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를 악화하고 있었다. 원래는 우리가 금년 초에 볼 때만 해도 지방정부의 부채위기를 중앙정부가 좀 지원해주면서 막아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부실이 전염이 되면서 중앙정부도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고는 다시 또 지방정부한테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니들 문제는 어떻게든 니들이 알아서 해봐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요. 이미 금년 초에 지방정부들이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습니다 하고 막 홈페이지에 중앙정부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까지 막 올렸다가 금방 삭제되고 우리 그런 거 상반기에 우리 봤었죠. 그런 기사들. 나올 게 없는데 여기서 뭘 더 어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막 드립다 갖다 지으래. 부동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재정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 돈을 풀어서 막는 거니까 빚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지금 새겨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근데 항상
밖에서는 보면 위기인데 안에 들어가면 정작 그 안에 사람들은 잘 살고 있죠. 이 내부에서는 별로 그런 위기감들을 못 느낍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방정부가 다시 뭐 내수도 살리고 뭐 건설사도 살리고 사람들이 돈 쓰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정부는.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네요.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들이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을 지급 중이다. 전통시장 가서 돈 쓰라고 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닥달하니까 우리 이만큼 경제가 이만큼 살아났다 보여주려고 상품권 지급하는 거죠. 좋네요. 또 중국은 IT가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쏴주겠죠. 얼마씩 쓰라고 이렇게 상품권. 근데 그것도 다 돈이죠. 결국은 빚이죠. 빚. 지방정부의 빚이죠. 중국 정부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게 숨겨둔 부채가 최대 1경 4천조 원. 중국의 부채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최근 1년 동안 지금까지 지방정부 부채는 이제 진짜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커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금융 시한폭탄이다 라는 기사가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은 얼마나 안녕하신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연말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12월 좋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도 보내시고요. 조촐하게 또 연말연시 성탄절 분위기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영화도 집에서 보시고요. 감사합니다.